제가 키로 잡는 것은 IT 그리고 4차 산업혁명입니다. 경제와 증시 간의 디커플링. 많은 분들이 경제 대비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라고는 하지만 주식시장은 이미 기존 수준을 많이 회복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좀 길게 보면 주식시장과 증시 간의 괴리가 너무 벌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는 단 하나입니다. 미국입니다. 미국만이 GDP 대비 시가총액 규모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최근까지도 200%를 향해서 180%를 근접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반면에 중국, 독일, 한국 전부 다 100% 밑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미국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한편, 그러면 미국은 왜 이렇게 경제 대비 주가가 많이 올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형 자산입니다. IT고요. 과거에는 IT 혁명, 인터넷 혁명이 있었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트렌드의 변화가 지금처럼 미국 증시를 고평가받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미국 명목 GDP와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비교해 드렸는데요. 미국 증시가 GDP를 넘어선 시점이 94년, 95년, 96년 지나면서 GDP 대비 100%의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등락은 있었지만 이후 100%를 하회한 적은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경제와 주식시장 간의 괴리가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GDP에서 차지하는 유형 자산의 비율과 무형 투자의 비율을 좀 비교해 보았습니다. 보시면은 무형 투자에 대한 비율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데 반해서 90년 초반을 기점으로 무형 투자에 대한 비율은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기인해서 90년대 중반부터 미국 증시는 경제 대비 고평가를 받는 권역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금융위기 이후 4차 산업혁명이라는 트렌드를 미국 기업들, 미국 정부, 미국 산업이 주도를 하면서 이 괴리율은 더 폭발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그 변화들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파란색이 유형 자산의 비율입니다. 이 회색은 전체 순자산인데요. 보시면은 유형 자산의 비중은 금액은 거의 정체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반대로 유형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들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형 자산의 집중도 또한 95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적인 구조가 변했다. 여기에 주식시장, 특히 기업들의 가치라든지 자산도 더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GDP, 우리가 생각했던 과거 고용, 생산 이런 데에 좀 비중이 높은 GDP의 평가와 주식시장의 평가가 괴리가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재밌는 것은 주식시장에서도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자리매김을 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탑5에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이 5개 기업이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들이 그냥 무형자산을 갖고 있어서 비중이 높아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매출액의 기업 가치 승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과거 유형경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2배인데 반해서 무형경제 산업에 있어서는 그 네트워크 시스템까지 가게 된다면 8배까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에 대한 차이, 이로 인해서 매출액의 차이, 이로 인한 이익의 차이가 서로 격차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증시와 경제 간의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트렌드가 언제쯤 끝날 것인가? 정확히는 딱 잘라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뭐 4월달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초반에는 시클리컬 업종이나 뭐 경기 민감주들이 급반등을 하면서 IT 10년 사이클은 끝났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4월 초부터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10년 사이클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더 긴 사이클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경제 사이클 측면에서 콘트라 TF 파동을 보면은 뭐 생산성이라든지 뭐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사이클을 보여주는데 주식시장이 이를 좀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시면은 저점에서 저점까지가 30년에서 40년 정도 사이클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6차 콘트라 TF 파동이고 포스트 정보기술혁명,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금융위기 이후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 40년 사이클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은 정점까지는 멀지 않았지만 절반 정도의 사이클을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의 흥망성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5차 파동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74년에 컴퓨터가 만들어졌고요. 80년대 들어서 90년대 초반까지 컴퓨터나 이런 IT 기기들이 상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터넷 혁명이 IT 버블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는 쇠락의 길로 걷게 됐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기 전후로 스마트폰이란 게 나왔죠.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에 2000년대, 2010년대 중후반까지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대부분 우리 주변에 모두 스마트폰을 갖고 있죠. 그래서 10년 사이클이 끝났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은 또 다른 스텝의 발전 단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서두에 보여드렸던 미국 주도의 그리고 미국 중심의 경제와 주식시장 간의 괴리가 확대되는 트렌드는 지금이 정점이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더 확대될 수 있고 당분간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마중에 맞았던 코로나19는 뭐 김학김 선생님이 워낙 말씀을 잘해주셔서 간단히 넘어가겠는데요. 증시를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은 더 커졌고 위험은 더 높아졌고 주식시장도 변동성 압박에 계속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워낙 많은 코로나19 시스템에 의해서 경기 침체가 오랜만에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기존의 경기 사이클 그리고 기존의 경기 회복, GDP 경로 모두 이탈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이 궤도 안으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GDP 레벨이 갈 수는 있겠지만 이때 생각했던, 이때 예상했던 경로와는 레벨을, 격차를 두고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게 봐도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코로나19 이후에 각국이 선택했던 정책들을 보면은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자기 나라, 자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선택한 정책이 쇄국 정책 아니면은 교통이나 이동 제한을 하는 정책이었는데요. 이러므로 인해서 반세계화, 궁극적으로는 국가별로 각자 도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흐름들은 분명히 각국에게 굉장히 큰 숙제를 던져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익숙했던 글로벌화에서 익숙했던 경제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어쩌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한 번의 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정부 부채 비중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정책 여력이 소진되고 부채에 대한 부담들은 커지는 가운데 반세계화 그리고 계속되는 전염병 이슈들이 아마도 좀 길게 봤을 때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시스템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6월 말 기준인데요. 최근 브라질, 러시아, 인도나 남미 쪽이 빨리 치고 올라와서 순위가 바뀌긴 했는데 보시면 미국은 압도적인 1위고요.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이 나라들은 5월만 하더라도 이 최상위권의 탑 10 안에 들어있던 나라들입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정치, 경제, 사회적인 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로 인해서 시장은 좀 시스템의 변화까지도 길게 봤을 때는 생각해 봐야 될 화두가 던져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소한 2021년까지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궁극적인 리스크들에도 불구하고 각 국은 저기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저기까지 가는데 시간을 늦추기 위해서, 저기까지 가는데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을 워낙 많이 풀었다는 점,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정책을 쏟아붓고 있다는 점,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이 과정에서 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뭐 돈을 워낙 많이 풀었고 정책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는 거 아실 텐데요. 2월부터 4월까지 글로벌 각 주요국들이 통화정책, 금융정책, 재정정책을 통해서 공급한 규모와 GDP 대비 비중을 좀 표로 정리해 본 겁니다. 보시면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23.6%, 글로벌 전체 GDP의 23.6%가 돈으로 풀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자신하기 어렵고, 저는 아직까지는 실물 경제보다는 자산 시장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책에 대한 기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는 한 에셋 인플레이션, 좋게 말하면 에셋 인플레이션이 연장되고 지속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좀 나쁘게 말씀드리면 버블권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버블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가장 키가 될 수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각자 도생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그동안은 밸류체인을 형성했던 것들을 모든 생산 라인부터 소비까지 하나의 사이클을 각 국이 형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숙제는 뭐 신흥국은 뭐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존 거래처가 끊기는 외에 선진국이겠죠. 지금 시스템에서 생산시설을 설비하고 만들고 고용을 하고 생산을 하기는 좀 어렵다라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선진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정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피라미드에서 정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기까지 빨리 가기 위한 각국의 정책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중국 신인프라 7대 정책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뭐 유럽 전역이 나오고 있고, 남미 그리고 인도까지도 5G, 서버, 데이터 센터 구축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여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로 가기 위한 각국의 발걸음들이 빨라졌다. 그래서 저는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사이클은 ICT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서 이 피라미드에서 좀 속도가 빨라지는 것들이 주식시장에는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스페인 독감 사례인데요. 이때도 뭐 영국 한 나라에서 3차 웨이브가 있었고, 미국은 최근하고 비슷하죠. 지역별로 감염병 전이 속도나 양상이 다르면서 1차, 2차 웨이브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우지수는 1차 세계대전에 대한 공포감이 충격을 준 이후에는 2017년 11월 이후 1년 10개월 동안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물론 강력한 독감 확산이 있었을 때 2018년 말에서 19년 초 한 10% 전후의 조정은 있었지만 시장의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유동성과 주도주만 있으면 시장의 트렌드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디커플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와 주식시장, 코로나19 이후에 그 격차가 너무 벌어진 거 아닌가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벌어진 건 맞습니다. 밸류에이션도 너무나 비싼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방향이라는 거죠. 디커플링, 단기적으로 보이는 디커플링은 좁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양상은 이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펀더멘탈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증시가 조정받기보다는 경제가 올라오면서, 경제지표가 올라오면서
그 괴리가 좁혀지고 그 다음 단계에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경제 전망,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경제와의 디커플링 괴리를 좁혀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레벨업되는 과정을 전개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뭐 GDP 경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선진국은 쉽지 않다. 유로존도, 미국도. 그런데 신흥국, 중국, 한국, 신흥국 전반적으로 뭐 중국이 주도하겠죠. 이런 나라들은 2022년 수준이면 뭐 기존 경기 회복 경로가 아니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놓고 보면은 뭐 크게 움직이지 않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서두에 보여드렸던 글로벌 GDP 전체 규모의 22.3%가 풀린 돈의 힘이 여기에 플러스 애드업 된다면은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분기별 경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밌는 그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MIT와 스테이트 스트레이트 통계 분석이라고 해서 MIT 연구진들이 분석을 한 통계학적인 분석인데요.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경로를 U자, V자, V자, 그러니까 얕은 V자든 V자든 U자 또는 V자 회복이라고 전망하는 비율이 확률이 75%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똑같은 통계 분석을 한 데에서 올해 1월에 6개월 내에 경기 침체로 갈 확률 70%를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전망이나 경제 전망이나 이익 전망이나 시장 전망이나 전망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편견이나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녹아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본다면 통계학적으로는 올해 1월 달에 6개월 내 경기 침체 70%, 지금은 V자 또는 U자 반등 75%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도 조금은 눈여겨볼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상반기에 코로나19 이후에 금융 유동성 장세가 전개됐다면 향후에는 경제나 기업 이익 전망이 올라오면서 실적, 펀더멘탈 장세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근거해서 저희는 올해 안에는 2480, 2500선에 근접하고 내년에는 상반기 중에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트럼프 재선 가능성을 아직까지 높게 보고 있고요.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2차 무역 합의 좀 시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 변수들을 보면은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높고 상대적으로 유럽의 경기 회복, 그러니까 워낙 작년부터 못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들어오면서 유럽의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는 걸로에 근거해 달러는 좀 약세, 원화는 강세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신흥국 증시 내에서도 중국, 대만, 한국, 특히 중국은 IT 비중이 높은 심천지수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IT 비중이 높은 대만과 한국까지 좀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좀 여담 삼아 말씀드리면 3월 19일 날 되게 큰 기관에서 리퀘스트를 줬습니다. 3월 19일이 언제냐? 1500이 깨졌을 때입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저점 잡아달라. 추세 판단해달라. 근데 저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판단할 근거가 없다. 전망도 의미 없고 밸류에이션도 다 깨졌고 기업 이익도 모르겠다. 그래도 해달라 라고 하셔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가 할 수 있는 한은 다 해달라고 하셔서 그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멘탈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그러면 테크니컬,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해도 되냐라고 했더니 그래도 된다. 왜냐하면 제가 시작을 할 때는 기술적 분석으로 시작해서 거기서 RA 생활하면서 테크니컬과 펀더멘탈을 접목시키면서 월간 전망을 내고 그러면서 시황 전략까지 왔는데 그래서 19일 이후부터 저녁부터 주말 내내 알긴 했지만 자료들 다시 뜯어보고 다시 계산을 해보고 비율이나 배수나 이런 것들을 천천히 따져봤더니 두 가지 결론을 내서 드렸습니다. 1400 바닥일 가능성 높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파동상 비율을 봤을 때 2900까지 간다. 이번 상승 사이클은.
만약에 1400이 깨지면 1100은 안 깨진다. 1100이 지켜진다면 2600까지 간다. 지수로 더블 먹는 장세가 왔다는 의미다. 무조건 사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뭐 그러면서 조금씩 생각을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게 선우일지 모르겠지만 증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면서 시장에 대한 조금 더 명확한 전망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1500이 깨졌을 때 수급 쪽에서도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테크니컬만 본 게 아니라 수급 쪽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 1500 깨질 때 종목별로 수익률을 보시면 그동안 잘 버텼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다 망가졌습니다. 며칠 사이에. 반면에 재밌는 현상은 중국 소비주들이 반등을 했습니다. 플러스 수익률이었습니다. 헤지펀드가 나갔다는 의미입니다. 롱을 잡고 있던 종목들은 청산을 한 거고요. 숏 포지션을 갖고 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환매수가 들어왔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계신 분하고 얘기하면서 헤지펀드까지 털고 나갔다. 야, 수급도 이제 끝났다. 이제 바닥 나오겠네. 저는 이런 뷰를 4월 초부터 계속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큰 변화가 있다면 자료나 뭐 인터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직까진 크게 변화를 줄 생각은 없고요. 하나둘씩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따라오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속도 조절은 있을 수 있지만 추세의 방향성이 바뀔 만한 이벤트는 아직 없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재확산이 미국에서 2차 셧다운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10월 들어가면서 이제 TV 토론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 그때 트럼프가 역전할 수 있을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만 좀 지켜보시면 올 하반기 증시는 좀 편안하게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